그 다음에 제인 에어가 기숙학교에 들어가는 내용 읽어드릴 거예요. 먼저 볼까요? 오후에는 비가 오고 안개도 좀 끼었다. 날이 저물어 어둑어둑해지자 정말 게이츠헤드를 떠나 멀리 왔다는 느낌이 들었다. 더 이상 마을을 지나지 않았고 시골 풍경이 변해 수평선 위로 회색빛 산이 높이 솟아있는 게 보였다. 황혼이 점점 짙어지는데 마차는 숲이 우거진 어둑한 계곡으로 내려갔다. 밤이 되어 앞은 보이지 않고 한참 뒤에 나무 사이로 거친 바람이 몰아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마침내 잠이 들었다. 얼마 자지 않았는데 갑자기 멈추는 소리에 깨었다. 마차 문이 열렸고 하녀 같은 여자가 서 있었다. 마차의 불빛에 그녀의 얼굴과 옷이 보였다. 여기 제인 에어라는 어린 여자애가 있나요? 그녀가 물었다. 내가 네 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누군가가 나를 들어서 마차 밖으로 내보냈다. 트렁크를 건네준 뒤 마차는 멀리 사라졌다. 마차에 오래 앉아 있어서 온몸이 뻣뻣하고 시끄럽게 덜컹대는 마차 소리 때문에 정신이 나간 상태였다. 정신을 차려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두운 데다 비바람까지 몰아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벽이 있었고 벽 가운데 문 하나가 열려있는 것이 어렴풋이 보였다. 그 문으로 새 안내자와 함께 들어갔다. 그녀는 문을 닫고 자물쇠를 채웠다. 이제 건물이 한 채, 아니 여러 채 보였다. 먼 쪽에 늘어서 있는 건물에는 유리창이 많았고 그중 몇몇 유리창에는 불이 켜져 환했다. 우리는 물이 튀는 넓은 자갈길을 따라 위로 올라간 다음 문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나서 긴 복도를 따라 걸어간 뒤 그 하녀가 나를 불이 지펴져 있는 방으로 데리고 갔다. 나는 서서 불을 쬐며 손을 녹였다. 그리고 나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촛불은 없었지만 희미한 난로 불빛이 이따금 벽지를 바른 벽, 양탄자, 커튼, 번쩍이는 마호가니 가구를 비춰주었다. 이 방은 게이츠헤드에 있는 거실처럼 크고 웅장한 응접실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편안했다. 벽에 걸린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알아내려고 하는데 문이 열렸다. 누군가 촛불을 들고 들어왔고 또 한 사람이 그 뒤를 바싹 따랐다. 앞 사람은 검은 머리, 검은 눈에 키가 큰 숙녀였다. 이마가 넓고 창백했다. 숄로 몸의 일부를 감싸고 있었는데
자세가 꼿꼿하고 신중한 표정이었다. 이렇게 어린아이를 혼자 보냈네? 촛불을 테이블 위에 놓으면서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잠시 주의 깊게 나를 바라보더니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얼른 재우는 게 낫겠어요. 아이가 피곤해 보이네요. 피곤하니? 약간요, 선생님. 그럼 틀림없이 배도 고프겠구나. 밀러 선생, 자기 전에 저녁을 좀 주세요. 얘야, 부모님을 떠나서 학교에 오는 건 처음이지? 나는 부모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다. 내 나이와 이름을 묻고 읽기, 쓰기, 바느질을 할 줄 아는지 물었다. 그리고 나서 검지로 부드럽게 내 뺨을 어루만지면서 네가 착한 아이면 좋겠구나 라고 말한 뒤 밀러 선생님과 함께 가라고 했다. 방금 떠난 숙녀는 29살쯤 되어 보였다. 그리고 나와 함께 간 숙녀는 그보다 몇 살 더 어려 보였다. 먼저 말한 숙녀는 목소리나 표정, 분위기가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녀에 비해 밀러 선생님은 훨씬 더 평범했다. 조심스러워하는 표정이었고 얼굴은 붉으스레했다. 늘 할 일이 많아 바쁜 사람처럼 허둥지둥 걸었다. 그녀는 정말 선생님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보조 선생님이었다. 그녀가 이끄는 대로 나는 커다랗고 불규칙적인 건물의 여러 방을 지나고 여러 복도를 이리저리 지났다. 우리가 지나온 방과 복도 모두 다소 쓸쓸하고 조용했는데 마침내 여러 사람이 와글와글 거리는 곳에 이르렀다. 그리고 곧 커다란 전나무 탁자가 있는 넓고 긴 방에 들어갔다. 탁자는 방 양쪽 끝에 2개씩 있었고 탁자마다 초가 2자루 타고 있었다. 그리고 의자에는 9 내지 10살에서 20살에 이르는 모든 연령대의 여학생이 있었다. 실제로는 80명이 넘지 않았는데 흐린 촛불에 비쳐 수없이 많아 보였다. 그들은 똑같이 이상한 갈색 모지옷을 입고 긴 삼배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공부 시간이었고 내일 배울 것을 외우는 중이었다. 내가 들은 와글와글 소리는 계속 중얼대는 소리와 합해진 결과였다. 밀러 선생님은 내게 문 근처에 있는 의자에 앉으라고 했다. 그리고 나서 긴 방의 맨 앞으로 걸어가 큰 소리로 말했다. 반장, 교과서를 모아서 치우도록 해. 키 큰 4명의 여학생이 각기 다른 탁자에서 일어나 돌아다니며 책을 모아 치웠다. 밀러 선생님은 다시 명령했다. 반장, 식사 쟁반을 가져와. 키 큰 여학생들은 나갔다가 곧 돌아왔다. 각자 쟁반을 하나씩 들고 있었고
쟁반에는 여러 명의 식사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쟁반 중앙에 물주전자와 컵이 있었다. 각자에게 자기 몫의 식사가 건네졌고 물을 마시고 싶은 사람은 물을 마셨다. 컵은 공용이었다. 내 차례가 왔을 때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셨으나 음식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피곤해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저녁 식사로 얇은 귀리 케이크가 나온 건 알았다. 식사가 끝나고 밀러 선생님이 기도문을 읽자 2명씩 열을 지어 2층으로 올라갔다. 이때는 너무 피곤해 침실이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거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침실도 교실처럼 길다는 사실만 알았다. 오늘 밤에는 밀러 선생님과 함께 자도록 되어 있었다. 그녀는 내가 옷 벗는 것을 도와주었다. 자리에 누우니 일렬로 길게 늘어선 침대가 보였다. 침대마다 2명씩 잽싸게 들어갔다. 10분 뒤 하나밖에 없는 등이 꺼졌고 침묵과 완벽한 어둠 속에서 나는 골아 떨어졌다. 밤은 빨리 지나갔다. 너무 피곤해서 꿈도 꾸지 않았다. 자다가 딱 한 번 깼는데 그때 세차게 윙윙대는 돌풍 소리와 억수같이 퍼붓는 빗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밀러 선생님이 내 옆자리에 누워있는 것을 알았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종소리가 크게 울리고 여학생들이 일어나 옷을 입고 있었다. 아직 날은 밝지 않았고 방의 양초만 한두 자루 타고 있었다. 나는 마지못해 일어났다. 몹시 춥고 떨려서 겨우 옷을 입고 대야가 비자 세수를 했다. 방 가운데 있는 세면대 위에 6명당 하나씩 대야가 있었기 때문에 금방 빈 대야가 생기지는 않았다. 다시 종이 울렸다. 모두 2명씩 줄을 서서 계단을 내려가 춥고 희미한 불빛의 교실로 들어갔다. 여기서 밀러 선생님이 기도문을 읽은 뒤 외쳤다. 각 반 순서대로 착석. 이어서 몇 분간 시끌벅적했다. 그동안 밀러 선생님은 정숙, 질서 라고 반복했다. 소란이 가라앉자 그들 모두가 4개의 책상에서 있는 4개의 의자 앞에 반원을 이루며 섰다. 모두 손에 책을 들고 있었다. 빈 의자 앞 책상에는 책상마다 성경책처럼 보이는 큰 책이 놓여 있었다. 이어서 몇 초간 조용했으나 곧 여러 사람이 나지막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다. 밀러 선생님이 교실을 오가면서 조용히 하라고 하자 곧 잠잠해졌다. 멀리서 종소리가 났다. 곧 숙녀 3명이 교실로 들어왔다. 각자 책상으로 가서 자기 자리에 앉았다. 밀러 선생님은 4번째 의자에 앉았다. 문에 가장 가까운 의자였고 그 주위로
가장 어린 학생들이 몰려들었다. 나는 저학년 쪽으로 불려가 그 책상 끝에 앉았다. 일과가 시작되었다. 그날의 기도문을 따라했고 성경의 한 구절을 암송한 뒤 어떤 장은 성경을 1시간이나 계속 읽었다. 이 일이 끝날 무렵에는 이미 날이 훤히 밝아 있었다. 지치지도 않고 종이 4번째 울렸다. 무언가 곧 먹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 얼마나 기뻤는지. 전날 거의 먹지 못해 속이 비어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다. 식당은 넓고 천장이 낮고 어두웠다. 기다란 식탁 2개 위에 놓인 뜨거운 음식이 담긴 큰 그릇에서 김이 모락모락 났다. 하지만 역겨운 냄새도 나서 당황했다. 그 음식을 먹어야 하는 사람들 모두 그 냄새에 불만스러워하는 표정이었다. 맨 앞줄에서 일반의 키 큰 여학생들이 소곤댔다. 아, 역겨워. 죽이 또 탔네. 정숙!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밀러 선생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상급반 선생님이 외치는 소리였다. 그 선생님은 피부가 검고 자그마한 몸매에 옷은 맵시 입게 차려입었으나 다소 우울해 보였다. 그 선생님은 맨 앞 식탁에 앉았고 조금 더 통통한 부인이 그 옆에 앉았다. 전날 밤에 본 선생님을 찾았으나 보이지 않았다. 밀러 선생님은 내가 앉은 식탁의 맨 끝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이상하게 생긴 외국인처럼 나이 든 숙녀. 나중에 알고 보니 프랑스어 선생님이었다. 그분이 다른 식탁의 맨 끝에 앉았다. 오랫동안 감사 기도를 드린 뒤 찬송가를 불렀다. 그리고 나서 하녀가 선생님들이 마실 차를 들고 들어왔다. 배가 몹시 고파 거의 까무러칠 지경이어서 나는 맛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내 몫의 죽을 1-2 숟가락 떴다. 하지만 처음에 배고픈 상태에서 벗어나자 구역질나는 쓰레기를 마구 먹었음을 깨달았다. 탄 죽은 거의 썩은 감자만큼이나 별로였다. 배가 몹시 고팠지만 구역질이 났다. 천천히 숟가락질을 했다. 여학생들은 음식을 입에 물고 삼키려고 애썼지만 대부분 곧 포기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끝났지만 아무도 아침 식사를 하지 않았다. 먹지도 않은 식사에 대해 감사 기도를 드리고 2번째로 찬송가를 부른 뒤 모두 식당을 나가 교실로 향했다. 나는 맨 나중에 나가는 학생들 틈에 끼어 있었다. 식탁을 지나다 보니 선생님 중 한 분이 죽 그릇을 당겨 맛을 보고 있었다. 그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들을 바라보았다. 모두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선생님 중 한 사람, 건강한 선생님이 속삭였다. 이런 구역질을 하는 것을 주다니
정말 부끄러운 일이야. 15분 뒤 수업이 시작되었다. 그 15분 동안 대단히 시끄러웠다. 그 시간만큼은 큰 소리로 더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게 허용되는 듯 했다. 여학생들은 이 특권을 마음껏 누렸다. 모두 아침 식사 이야기를 했고 이구동성으로 거침없이 식사를 비난했다. 불쌍한 학생들. 이게 그들에게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때 교실에는 밀러 선생님밖에 없었다. 1군의 키 큰 학생들이 그녀 주위에 서서 심각하고 우울하게 손짓을 하며 이야기했다. 몇몇 학생이 브로클 허드스 씨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말을 듣고 밀러 선생님은 안 된다고 고개를 저었으나 모두 특별히 분노를 자제하려 들지 않았다. 밀러 선생님도 함께 분노하고 있는 게 틀림없었다. 교실의 시계가 9시를 쳤다. 밀러 선생님은 자신을 둘러싼 학생들을 떠나 교실 중앙에 서서 크게 외쳤다. 정숙, 자리에 앉으세요. 규율이 잡혔다. 5분 뒤 혼란스럽던 학생들은 질서를 되찾았고 여러 언어가 난무하던 바벨탑의 소란이 다소 가라앉았다. 상급반 선생님들은 다시 정확하게 자기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모두 뭔가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다. 교실 양쪽에 놓은 긴 의자 위에 80명의 여학생이 꼼짝도 않고 꼿꼿이 앉아 있었다. 그 학생들은 이상한 집단으로 보였다. 모두 머리를 빗어 단정하게 양갈래로 따았고 머리카락 한 올 흘러내리지 않았다. 목까지 올라오는 좁은 턱걸을 목에 건 갈색 옷을 입고 삼뱃주머니를 앞에 달고 있었다. 책가방으로 쓰는 모양이었다. 또한 모두가 모직 스타킹과 노스에 버클로 채우는 촌스러운 구두를 신고 있었다. 이런 옷을 입은 학생 중 20명만 빼고 모두 성숙한 여학생, 아니 오히려 젊은 여성이었다. 그 옷은 그들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았고 아무리 예쁜 학생이 입어도 이상해 보였다. 나는 여전히 학생들을 바라보았고 틈틈이 선생님들도 보았다. 선생님들은 다 마음에 들지 않았다. 건장한 선생님은 약간 저속해 보이고 피부색이 검은 선생님은 약간 사나워 보이고 외국인은 엄격하고 기이해 보였다. 보랏빛 안색의 불쌍한 밀러 선생님은 풍파에 시달린 데다 과로로 지쳐 보였다.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얼굴을 보고 있는데 전 학급이 동시에 일어났다. 모두 하나의 용수철처럼 움직이는 것 같았다. 뭐지? 명령을 들은 적이 없어서 나는 당황했다.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전 학급이 다시 앉았다. 모두가 한 곳을 바라보고 있어 나도
같은 방향을 보았다. 어젯밤 나를 맞이해준 사람이 긴 교실의 맨 끝 난로 곁에 서 있었다. 난로 끝에, 양쪽 끝에 벽난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두 줄씩 앉은 여학생들을 조용하고도 엄숙하게 둘러보았다. 밀러 선생님이 다가가서 그녀에게 무언가 묻고 그녀의 대답을 듣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큰 소리로 말했다. 상급반 반장, 지구본을 가져와. 반장이 지시대로 지구본을 가져오는 동안 밀러 선생님이 말을 걸던 그 숙녀는 천천히 교실 안쪽으로 걸어갔다. 내게 존경을 담당하는 큰 기관이 있는 것 같다. 눈으로 그녀의 발걸음을 따라가면서 느꼈던 경외심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 환한 대낮에 본 그녀는 키가 크고 예쁘고 몸매가 좋았다. 갈색 눈은 인자하게 빛나고 긴 속눈썹은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이 눈매 덕분에 넓은 앞니마가 더욱 뽀얗게 보였다. 당시 유행대로 진한 갈색 머리를 양쪽 관자놀이에 동그랗게 말아붙였는데 그 당시에는 길게 곱슬머리를 늘어뜨리거나 생머리를 묶지 않았다. 옷 역시 당시 유행하던 스페인풍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검은 벨벳 테를 두른 보라색 옷이었다. 허리에는 금시계가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을 완벽하게 그리기 위해 섬세한 이목구비, 창백하긴 하지만 맑은 안색, 당당한 태도와 자세를 지녔다는 사실을 더하면 여러분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명확하게 템플 선생님, 즉 마리아 템플의 외모를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나중에 교회로 가져가 달라고 부탁한 기도서에 적힌 이름을 보고 그녀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로우드 교장이 책상 위에 놓인 두 개의 지구본 앞에 상급반 학생들을 불러앉힌 다음 지리 수업이 시작되었다. 다른 선생님이 하급반 학생들을 불러 1시간 동안 역사와 문법 등을 외우게 하고 이어 작문과 산수를 가르쳤다. 그리고 템플 선생님이 상급반 학생들 중 몇몇에게 음악을 가르쳤다. 수업 시간이 끝날 때마다 시계가 쳤고 마침내 12시를 치자 교장이 일어났다. 학생들에게 할 말이 있어요. 수업이 끝나 이미 떠들썩한 분위기였다. 그녀가 계속 말했다. 아침에 식사가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부실했죠? 배가 고플 거예요. 점심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치즈 바른 빵을 주라고 했어요. 선생님들은 약간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제가 책임질게요. 그녀는 선생님들에게 설명조로 말한 다음 교실을 떠났다. 곧 치즈 바른 빵을 나누어 주었고 학생들은 모두 너무 좋아 활기가 넘쳤다. 그런 다음 정원으로
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모두가 색깔 있는 끈이 달린 조잡한 밀짚 모자를 쓰고 거친 모직 망토를 입었다. 나도 그들과 비슷한 차림새로 행렬을 따라 밖으로 나갔다. 정원은 넓고 높은 담에 둘러싸여 밖에서는 아무도 안을 들여다볼 수 없었다. 한쪽에는 지붕이 있는 베란다가 있고 수십 개의 작은 화단 사이로 넓은 보도가 있었다. 이 화단은 학생들이 가꾸도록 되어 있고 화단마다 주인이 있었다. 꽃이 활짝 피었을 때는 분명히 예뻤겠지만 1월 말인 지금은 겨울이라 모두 시들고 썩어 갈색을 띠고 있었다. 나는 서서 떨다가 주위를 둘러보았다. 야외 운동을 하기에는 추운 날이었다. 딱히 비가 오는 것은 아니었지만 날씨가 흐리고 안개가 노랗게 끼어 있었다. 그 전날 억수같이 비가 내려 아직도 발 디디는 곳마다 질척거렸다. 비교적 튼튼한 여학생들은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활발하게 게임을 했으나 창백하고 마른 대다수의 여학생들은 추위를 피해 베란다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떨리는 몸에 짙은 안개가 스며들자 여학생 사이에서 마른 기침 소리가 났다. 나는 아직 아무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고 그래서인지 아무도 나를 주목하는 것 같지 않았다. 나는 쓸쓸하게 서 있었다. 그러나 이미 그런 고립감에 익숙해져 있어서 혼자 있어도 그다지 우울하지 않았다. 나는 베란다 기둥에 기대어 회색 망토를 꼭 여미고 살을 내는 추위와 나를 괴롭히는 충족되지 않은 배고픔을 잊으려고 애쓰면서 주위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생각한 내용은 애매하고 단편적이어서 기록할 가치가 없다. 그때까지 내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몰랐다. 게이츠 헤드와 과거는 아주 멀리 흘러가 버렸다. 현재는 모호하며 이상했고 미래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 나는 수도원 같은 정원을 둘러보고 나서 학교 건물을 쳐다보았다. 아주 큰 건물로 절반은 낡은 회색이고 절반은 새 건물이었다. 교실과 기숙사가 있는 새 건물에는 격자 창이 달려져 있어 환해 보였다. 건물은 교회 같기도 했다. 문 위 석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로드 학원의 건물은 서기 땡땡땡년에 이 군의 브로클 허드스 씨 저택에 나오미 브로클 허드스 씨에 의해 재건축되었다. 그대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라. 그리하여 그들이 너의 선행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나는 이 말을 읽고 또 읽었으나 그 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 설명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학원이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한 다음 첫 문장과
성결 구절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려고 했다. 그때 등 뒤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렸다. 한 여학생이 근처 돌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책에 고개를 받고 열심히 읽는 것처럼 보였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그 책의 제목이 보였다. 라셀라스였는데 신기한 제목이라 끌렸다. 책장을 넘기다 그녀가 우연히 얼굴을 들었다. 나는 곧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책이 재미있니? 나는 이미 그녀에게 그 책을 언젠가 빌려달라고 할 작정이었다. 내겐 재밌어. 1, 2초 정도 있다 그녀가 대답했다. 잠시 그녀는 나를 훑어보았다. 무슨 내용이니? 나는 계속 물었다.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거는 이런 배짱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이런 행동은 평소 내 성격이나 습관과는 정반대였다. 하지만 독서하는 그녀 모습이 어딘가 공감의 끈을 건드린 것 같았다. 나 또한 시시하고 유치한 책이긴 하지만 책 읽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아직 심각하고 중요한 책은 이해하거나 소화할 수는 없었다. 봐도 돼. 책을 보여주며 그 여학생이 대답했다. 나는 책을 보았다. 잠깐 훑어본 뒤 책의 내용이 제목처럼 흥미롭지 않은 걸 확실히 알았다. 경박한 내 취향에 라셀라스는 지루해 보였다. 요정이나 수호신은 없었다. 팍팍하게 인쇄된 책에 다채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는 없는 것 같았다. 그녀에게 책을 돌려주었다. 그녀는 책을 조용히 받고는 말없이 좀처럼 열심히 읽는 분위기로 돌아갔다. 나는 다시 용기를 내어 그녀를 방해했다. 문 위에 석판에 쓰인 말이 무슨 뜻이야? 로우드 학원은 뭐야? 네가 살러 온 이 집 이름이야. 그러면 왜 학원이라고 하니? 어쨌든 다른 학교와는 다른 거야? 이곳은 자선학교이기도 해. 너나 나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도 자선학교 학생이야. 너도 고아지? 어머니나 아버지 분 중 한 분이 돌아가시지 않았니?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셔서 기억이 안 나. 여기 여학생들은 부모 중 한 분이 없거나 두 분이 다 없단다. 이곳은 고아를 교육하는 학원이야. 돈은 안 내는 거야? 돈을 안 받고 교육시켜 주는 거야? 우리나 친척이 1년에 15파운드씩 내. 그런데 왜 우리를 자선학교 학생이라고 불러? 15파운드로는
교육비와 기숙사비가 모자랐거든. 부족한 비용은 기부로 충당하는 거야. 누가 기부를 하는데? 이 주변이나 런던에 사는 자비로운 신사 숙녀분들이지. 나오미 브로클 허드스 씨는 누구니? 석판에 기록되어 있듯이 신축 건물을 지으신 분이야. 그분 아들이 이곳의 모든 일을 감독하고 지시하지. 왜? 그분이 이 기관의 회계 담당 겸 경영자니까. 그러면 이 건물이 그 시계를 찬 키 큰 숙녀의 학교가 아니야? 치즈 바른 빵을 주라고 했던 숙녀 말이야. 아, 템플 선생님 거냐고? 아니야. 그럼 정말 좋을 텐데. 그녀는 브로클 허드스 씨에게 모든 일을 보고해야 돼. 우리의 음식과 의복 모두 브로클 허드스 씨가 사주는 거야. 그는 여기 사니? 아니야. 2마일 떨어진 대저택에 살아. 착한 사람이니? 목사고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 키가 큰 숙녀 이름이 템플 선생님이라고 했니? 응. 그럼 다른 선생님들 이름은? 볼이 빨간 선생님은 스미스 선생님이야. 그 선생님은 바느질과 재단을 가르치셔. 우리는 옷, 프로코트, 외투를 모두 직접 만들어. 키가 작고 검은 머리의 선생님은 스케처드 선생님이야. 역사와 문법을 가르치셔. 노란 밴드로 허리에 손수건을 매달고 있는 선생님은 피에로 선생님이시고, 프랑스 리스를 출신으로 프랑스어를 가르치셔. 선생님들이 좋니? 좋아. 키가 작고 검은 머리 선생님과 그 부인도 너처럼 이름을 발음하지 못하겠네. 스케처드 선생님은 성격이 급해. 성질을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 피에르 선생님도 나쁜 사람은 아니야. 하지만 템플 선생님이 제일 좋지. 그렇지 않니? 템플 선생님은 아주 착하고 똑똑하셔. 다른 선생님들보다 훨씬 낫지. 다른 선생님들보다 지식도 훨씬 많으셔. 넌 여기에 얼마나 오래 있었니? 2년 있었어. 너도 고아니?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여기서 행복해? 질문이 너무 많구나. 질문에 충분히 대답했으니 이제 책 좀 읽을래. 그러나 그 순간 저녁 식사 종소리가 울렸다. 모두 다시 건물로 들어갔다. 그때 식당에 가득 찬 냄새가 아침 식사 때보다 더 식욕을 돋군다고 할 수는 없었다. 저녁 식사는 2개의 어마어마하게 큰 양철 그릇에 담겨 나왔다. 김이 펄펄 나는 그 그릇에서 썩은 비계 냄새가 났다. 그 쓰레기국은 시원찮은 감자와 상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고깃덩어리를 섞어서 요리한 것이었다. 이 준비된 음식을 한 접시씩 듬뿍 떠서
학생들에게 주었다. 나는 먹을 수 있는 한 먹은 다음 매일 이런 식사를 하는 걸까? 하며 생각했다. 저녁 식사 후 우리는 곧장 교실로 물러났다. 다시 수업이 시작되었고 5시까지 계속되었다. 오후에 주목할 만한 사건이 벌어졌다. 베란다에서 얘기했던 여학생이 스케쳐드 선생님에게 야단을 맞고 역사 수업에서 쫓겨나 교실 한가운데 서 있게 되었다. 내가 보기에는 아주 수치스러운 벌이었다. 특히 13살이 넘어 보이는 그렇게 큰 여학생에게는 더 그렇게 느껴질 것 같았다. 나는 아주 난처해하고 창피해할 거라는 내 예상과는 달리 그녀가 울지도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다. 그녀는 모든 사람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데도 침울하지만 침착해 보였다. 어떻게 저렇게 조용하고 꿋꿋하게 벌을 견딜 수 있지? 나라면 땅이 두 쪽 나서 나를 삼켜달라고 기도할 거야. 그녀는 자신 앞이나 주위는 무시하고 현재 받는 벌이나 현재 상황 너머에 있는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다. 백일몽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녀는 지금 백일몽을 꾸고 있는 걸까? 그녀는 시선을 마루에 두고 있지만 마루를 보고 있지 않은 게 분명했다. 그녀는 내면으로 눈길을 돌려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 기억할 수 있는 무언가를 바라보는 거지. 실제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지 않는 게 분명했다. 그녀가 어떤 여학생인지 궁금했다. 오후 5시가 되자 커피 한 잔과 갈색빵 한 조각이 나와 식사를 했다. 나는 개걸스럽게 빵을 먹고 커피를 맛있게 마셨다. 하지만 같은 양만큼 더 먹고 싶었다. 여전히 배가 고팠다. 30분 정도 쉰 뒤 다시 공부를 했다. 그리고 나서 물 한 잔과 귀리 케이크를 한 조각 먹고 기도한 뒤 잠자리에 들었다. 로우드에서 첫날은 이렇게 지나갔다. 자, 여기까지 또 읽어볼게요. 조만간 또 다시 읽으러 올게요. 여러분, 다음에 봐요. 안녕. 뿅뿅뿅.